네, 자, 이제 목요일입니다. 자, 목요일이 되면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늘 한 번씩 공부해봤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글로벌 증시 또는 글로벌 채권 시장 지금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기조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채권 포트폴리오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좀 해드렸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또는 신규로 또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두 분을 한꺼번에 또 모셨습니다. LS증권의 김종구 상무님, 오충구 상무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두 분께서 한꺼번에 또 나와주셔서 저희가 이제 특별 편성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질문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제가 오늘 지금 오충구 상무님께 먼저 글로벌적으로 먼저 좀 질문 하나 좀 드리면서 자세하게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뭐 저번에도 제가 이제 김종구 상무님께 좀 여쭤보기도 했었고 오충구 상무님께서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금리 인하에 대한 향후 기조 또는 뭐 어떤 부분이 가장 리스크가 아니면 어떤 부분이 가장 뭐 중요할 것 같다. 뭐 올해 뭐 4분기 정도만 보게 된다면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한껏 이제 시장은 그 B컷 포함해서 하반기에 뭐 3번, 4번 또 정치권에서는 뭐 1.5%까지 여러 가지가 나와서 금리가 이렇게 급선회해서 떨어질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이 됐지만 이제 지난주에 어느 정도 이성을 차려서 저기 연준 의장도 살짝 경고성 발언도 했고 그것 때문에 시장이 약간 주춤거렸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파월 연준 의장은 한 번도 자기의 스탠스를 바꾼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데이터를 주시하고 맞아요. 인플레이션을 촉각을 거기에 두고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 근데 그분과 별개로 이제 시장만 먼저 환호를 해서 선기대, 선반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이 되돌려진 것 치고는 금리가 다시 급등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년짜리 미국 국채금리가 4.6% 정도까지 빠졌다가 지금 4.7 조금 넘은 상태로 다시 되돌림이 조금 됐는데 뭐 이 정도 시장의 어떤 그 반응이라든가 정치권의 레토릭이라든가 이런 걸 반응했을 때 시장의 금리가 이렇게 튀지는 않았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들이 계속 나올 거니까 거기에 따라서 더 추가적인 시장 반응은 있겠지만 일단은 시장 금리가 과거처럼 미리 겁내고 5%에 막 육박하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어 이런 시그널을 보내줘도 금리가 급등하지 않고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 고금리 시장에 적응하고 너무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 벌써 다 학습이 끝났네요. 네,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 지표도 이제 주식 시장 이런 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뭐 여기서 이제 주가가 다시 막 달리면서 과열이 되지 않는 이상 이제 금리는 여기서 안정적인 기조로 흘러가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서 하방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기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뭐 물론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우려한 만큼의 어떤 인플레이션은 아직 시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다. 뭐 이렇게 그냥 일부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그렇죠. 과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었을 때는 관세 이슈도 있었고 뭐 재정 적자. 근데 최근에는 관세의 그 효능이라고 할까요? 그 재정 적자가 6% 넘어서지 않고 6% 안에서 메꿀 수도 있다. 미국 GDP 이런 또 뉴스도 나오잖아요. 관세 수입이 워낙 급증하고 있으니까. 월 300억 불인가요?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연초에 있었던 그 복합 다중적인 그런 이슈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조금 이성적으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만 조금 집중하는 그리고 파월 의장 말대로 고용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에 두 가지 지표만 놓고서 지금 시장은 냉정하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제가 오충구 상무님 말씀을 좀 들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이 약간 조정이 있는 것도 약간 마음에 좀 놓였습니다, 방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시장에서 일부 그렇게 뭐 자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뭐 건강한 조정이구나. 만약 조정이 있더라도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뭔가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많은 이제 저 시청자분들께서도 주식시장에 지금 일부 뭐 어제도 좀 조정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조정은 약간은 뭐 약간 고평가돼 있는 이런 시장에서 뭐 일부 조정을 주고 있구나. 요 정도로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네, 주식시장은 이제 저의 영역은 아니지만.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서 지난 저희 뭐 국채 또 이제 김종국 상무님께서 너무 잘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다음에 뭐 회사채 이렇게 뭐 많이 설명해 주셨잖아요. 뭐 브라질 국채는 이제 거의 저희 귀에 붙어 있고요. 지금 미달러 표시, 미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데이트만 한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좀 재밌는 미 장기 채권을 국채를 가져왔어요. 보시면 표면 금리를 한번 보시면 4.625%로 발행한 미 30년 국채잖아요. 가격을 한번 보세요. 거의 100센트짜리가 거의 100센트에 육박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오상무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5%에서 지금 점진적으로 언제 인하할지 모르겠는데 계속 인하를 하잖아요. 인하를 하면 이 채권 같은 경우는 AA 채권이고 표면금리가 좋기 때문에 경상이자율이 많이 나와요. 오늘 투자하신다면 29년 동안 4.7%의 미달러 베이스로 이자를 매년 받습니다. 4.7%? 그러니까 이런 채권들은 금리 인하 측면에서는 캐피털 게인도 많이 생기고 그러네요. 그리고 쿠폰이 높으니까 버티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싱가포르의 그 전보 라이프 인슈어런스, 전보 보험이라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텍스 헤이븐 지역이죠. 상속세, 증여세가 없잖아요. 그래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뭐 두바이, 밴쿠버. 요즘에 많은 국내의 부자분들의 자산가분들이 싱가포르로 그렇게 많이 넘어가신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속 증여세 없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자 소득세, 금융 소득세가 없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천억 부자가 한국에 있으면 저는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국민 매년 49.5% 종합소득세를 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시면 다시 10년 통산을 해서 상속세를 50% 더 냅니다. 10년 통산. 한국에 있으면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없죠. 하나도 없으니까 웬만하면 일부 자산을 텍스 헤이븐 지역으로 많이 옮기셨어요. 신문에 몇 달 전부터 계속 났죠. 올해 전 세계에서 그 에미그레이션 외국으로 나가신 분들 중에 거액 자산가 분들 중에 한국이 넘버 4를 차지했다. 그러니까요. 인구 대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나갔다. 그 미국도 많이 가시고 캐나다, 밴쿠버, 뭐 토론토 같은 데도 상속 증여세가 없거든요. 그 저희도 진짜 금융투자세를 도입하고 일부는 뭐 배당을 좀 디덕션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하지 않는 이상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나갈 수 있습니다. 김종국 상무님은 49% 내시지만 한국에 계시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죠. 49%를 못 냅니다. 못 내고.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등급이 좋고 쿠폰이 높은 달러 자산은 금리 인하기에 큰 수익을 거두신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세금 측면에서 채권형 펀드, 채권형 ETF는 종합과세 100% 다 잡히지만 여기는 쿠폰만 잡히고 캐피털 게인.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가 된 거. 그런 것들. 지금 종전에 1.25% 쿠폰을 가진 30년 미국채를 설명드렸는데 4.6% 되니까 가격이 거의 발행 가격에 육박하다. 그러네요. 아니 근데 저는 사실 두 분께 같이 좀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에는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관세를 기업들에게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관세 정책도 있을 것이고 뭐 고용에 대해서도 뭐 일부 많은 이제 좀 흔들려고 하시는 뭐 불법 이민자 축출한다든지 뭐 여러 어떤 그런 어떤 정책들 그리고 연준의 어떤 독립성 뭐 이런 훼손한다 뭐 이런 얘기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그리고 금리 인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과도한 인하. 근데 채권의 시장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밀어붙이고 있는 이 정책들이 채권 플레이어로서는 지금 무조건 우리가 채권을 담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런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런 미국 정책. 아직까지는 그 정책이 예. 이제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예, 그 예. 정책을 신뢰해서 포지셔닝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렵고. 학습된 예. 바로는 예. 트럼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예. 오히려 금리가 급등하거나 올라가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나 주식시장이 교란되거나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오히려 그런 이제 강력한 제스처에 맞춰서 이제 그 돈의 움직임이 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이제 대세적으로 보자면 이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그 중립금리 지금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고용을 그 침체시키지 않으면서 그 경기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중립금리가 어디냐에 대한 이제 논란은 예. 사실상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학자 뭐 정치 여러 분야에서 다 논의가 되고 예, 있는데 이제 이게 지금 트럼프 정치권 입장에서는 예. 빨리 그 3%대가 중립금리 갔다 그러니까요. 그쪽까지 가라 예. 앞으로 1% 더 내려야 돼 예.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논리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연준 인사들 중에서도 그런 인사들이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얼마든지 시기가 무르익으면 시장이 중립금리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립금리가 3%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으로도 인하 여력이 1%가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은 갖추고 있다. 잠재력은 가지고 있다. 네, 그렇게 예. 보여지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는 여러 국채나 회사채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에서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확고하게 정말 밀어붙이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많은 이제 국채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또 담아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네, 사실상 이제 이번 주제, 오늘의 주제가 김상무님이 말씀하시려는 주제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예, 예. 이제 그 미국 장기채 금리가 아직까지는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지금 4%에 이제 육박해서 많이 빠졌는데 예. 장기 금리는 30년 금리는 아직 거기에는 못 미치는 정도로 한 5%에서 한 25bp 빠져서 4.75%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저번 방송 시간 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런 초장기채 30년 이상 채권들의 정말 세대적인 진입 구간이다라고 이제 언급한 자산운용사들 또는 주장하는 트레이더들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예. 여전히 그 논리는 시장을 어느 정도 유효한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4.7%, 6%까지 왔다가 다시 4.78로 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장기 듀레이션 채권을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 침체가 되고 주식시장이 무너지고 패드가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할 시점이 언젠간 도래한다면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장기 금리가 들썩일 때마다 매수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감되는 시장에 충분히 지금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것 때문에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가 조금 될수록 그때마다 ETF 시장으로 채권 ETF 시장으로 자금이 막 몰리고 있거든요. 그 현상이 올해 한 3번, 4번 반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우리가 또 디테일하게 또 들어가야죠. 그렇죠. 그죠? 김종국님? 예. 좀 우리 디테일하게 어떤 거를 또 업데이트를 또 해주셨을까요, 오늘? 좀 전에 오상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항상 주시해야 되는 게 내년 11월까지는 금리를 무조건 내릴 거다. 중간선거. 중간선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주식 포지션 가지신 분도 줄이지 마시고 채권은 계속 담으시고 내년 11월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가 보고 사실은 중장기 투자하시라 그러면 좀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저는 그냥 1년 보고 지금 크레딧 좋고 쿠폰 좋은 거 그런 채권들은 장기채는 만약에 30년 미국 국채를 사신다면 0.25% 금리가 내려진다면 곱하기 25배로 채권 가격은 상승합니다. 듀레이션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4.625짜리는 그냥 어째 보면 50bp 내리면 엄청 가격이 많이 튀겠죠. 그렇죠. 그 튀는 거에 대해서는 채권형 ETF나 펀드는 과세가 되지만 이거는 비과세 아닙니까?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1년 보고 이 중장기채에 좀 묻어 놓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시라. 근데 지금 저도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고액자산가 분들도 주변에 정말 많은 정말 의견을 구하시는 전문가분들도 주변에 많이 계실 것이고 워낙 액수가 크시니까 최근에 문의가 정말 많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 채권에 대해서 지금이 기회다. 뭐 이러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고액자산가분들. 금액이 작은 분이나 젊은 분들은 아직 자산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초이 말해서 한 500억 이상, 10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지키는 게 더 목적이거든요. 안전하게. 안전하게 지키다가 인플레이션 좀 해체하고. 그리고 비상사태가 발견했을 때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돈복은 자기 타고난 쇠복에 따라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캐시 플로우가 어느 정도 넘칠 때 하나 무너져줘요. 본인 전공이.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 무너지면 그때 투자하시거든요. 그런데 쿠폰이 높은 채권은 보십시오. 한 4에서 5% 꾸준하게 시장이 무너져도 채권이 디폴트만 안 나면 꾸준하게 4에서 5% 달러 베이스로 이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한국의 외화 정기예금 또는 원화 정기예금 넣어가지고 사자 보기가 힘들잖아요. 4%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죠. 그런데 지금 5에서 한 7% 안정적으로 달러 베이스로 나온 이분들은 큰 자산을 그렇게 지키고 계십니다. 지키고 계셨다가 본인이 생각하는 가격대나 이벤트가 왔을 때는 그때 이제 또 리밸런싱을 해가 투자를 하시죠.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많은 고액자산가분들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많고 아까 뭐 ETF에 들어가는 자금도 최근 들어가지고 한 3-4번씩 뭐 채권이 움직일 때마다 그런 자금이 좀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다 보니까 이건 채권을 일부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되는 그런 구간처럼 많은 분들께서 좀 보고 있는 상황. 멀가에서도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또 하나하나 저희는 또 짚어나가잖아요, 사실. 뭐 멕시코 구체도 우리는 보고 있고, 페맥스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브라질 국채 그 지난주 포함해가지고 계속 헤아라 국채는 한 2천억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매달. 브라질 국채 매달 2천억씩. 2천억씩. 모든 금융기관을 토탈해가지고 그게 금융투자협회 사이트에 가면 그 결제 시스템이 딱 나타나요. 가격이 얼마를 매수했다가 그 매주마다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런데 US 달러 표시 브라질 국채는 사실은 그거 딜리버리나 소싱이 참 좀 귀찮아서 그 좀 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아서 많이 안 팔려요. 많이 안 팔려요? 그러니까 어째 보시면 헤아라보다는 US 달러 표시 국채가 좀 더 안전자산으로 하이네월스 인디비주얼 거액 자산가들은 그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너무 많아도 15% 준다고 그러면 그분들 좀 싫어하세요. 오히려 리스크가 있다. 그렇지. 그냥 4에서 5% 안정적이고 디폴트 안 나고 그런 채권을 찾아달라. 그러니까 브라질 달러 표시 국채 같은 경우는 거기에 니제에 맞죠. 비과세가 되니까. 그리고 멕시코 국채는 그거 오충근 상민이 실렉션 하셨는데 최근에 페맥스 포함해가지고 멕시코 쪽이 많이 지금 살아났어요. 최근 3개월 수익이 한 20% 정도 되죠. 1년 수익은 26%고. 멕시코 정부가 멕시코 석유공사에 대해서 부채 포함해서 프로텍트 하겠다. 그런 어나운스 하고 난 다음에 최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 대비해 가지고 이거는 종합과세에 됩니다. 브라질 미달러 표시 국채는 모든 게 다 열애되는 비과세 채권이고요. 건강보험료 안 올라가고. 이 채권은 투자 금액 대비가 8% 이자가 나오죠. 달러 100만 불 넣으시면 8만 3천 달러 이자 매년 받습니다. 이런 채권들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발행 가격 언더니까. 그리고 역시 뭐니 해도 미국입니다. 미국의 정유회사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투자 금액 대비가 지금 한 7.8% 이자를 받으시는 거. 그리고 뭐 페르마운트하고 PBF 홀딩. 그죠? 맞습니다. 홀딩스.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정유회사입니다. 종합정유회사. 이런 채권들은 쿠폰이 높기 때문에 조금 깔고 가시면 쿠폰이 금리 인하 시점에서는 이렇게 5년 이상 채권들은 가격이 많이 튑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지금 미국 이제 하이힐드, 뭐 소위 얘기하면 약간 좀 금리가 좀 높은. 그렇죠. 어찌 보면 약간 리스크가 있는. 이러한 부분도 사실 최근에 많은 수요가 좀 있나요? 어떻게? 금리 인하 시점에서 조금 하이힐드에 대해서 디폴트 리스크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요가 많습니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이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사실 지금 뭐 채권부터 뭐 이야기 나왔는데 하나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가 뭐 말이 많잖아요, 요즘에. 뭐 내부적으로 뭐 정치적인 이슈도 좀 많이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유럽의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에 부채 문제가 뭐 갑자기 뭐 시장에서 막 대두가 되고 이럴 때 뭐 국채 가격이 많이 출렁거리면 그걸 기회로 삼아서 들어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프랑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제 이전에 이제 유사한 사례를 하나 꼽자면 가장 최근의 예로 2011년, 12년에 있었던 유럽 금융위기. 아, 유럽 금융위기. 네, 그 당시에 이제 유럽의 특히 그 프렌치 뱅크들, 프랑스 은행들이 이제 부실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 채권 가격이 폭락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그 금융위기가 이제 그 이른바 주변국들, 그냥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이제 주변국의 재정 위기로 번지면서 당시에 이탈리아가 이제 유럽에서 4번째, 5번째 경제 대국인데 그때 당시에 그 이탈리아 국채 금리가 7%, 8% 이렇게 간 적이 있었어요. 유로 금리로요.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유로가 공고해지지 않아서 이제 이탈리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들어갈지 이제 퀘스천 마크가 있던 당시였는데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를 갖고서 이제 이탈리아 국채를 투자해서 많은 수익을 거둔 이제 사례는 있었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그 구조조정도 하고 재정 적자도 줄이면서 최근에는 이제 등급은 2등급 이상 차이가 나지만 그 국채 금리가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똑같아졌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거의 차이가 없어요. 1bp, 2bp 0.01%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정도로 10년물, 30년물 금리가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말인즉슨 프랑스가 그 상대적으로 안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재정 적자라든가 소요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뭐 근데 지금 봐서는 지금 이제 프랑스는 독일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유럽의 근간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에 선례를 비춰줬을 때 프랑스의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5%, 6% 이렇게 가면은 그 유동성 이제 이제 EU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요청하지 않아도 그 EU에서 대출 크레딧 라인이 있어가지고 갖다 쓸 수 있는 그 룸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같은 그런 유동성 위기는 오지 않을 걸로 저는 거의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유동성 위기는 안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장의 요인들이 증폭되면서 투매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금리가 하루에 뭐 0.5% 또는 1% 오를 개연성도 물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개연성은 지금 현재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프랑스 국채는 조금 지금 추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기는 해요. 지금 당장은 얼마 전에 이제 총리도 사임을 했고 아직 소유 사태도 계속 번지고 있고 이제 정부가 긴축 정책을 펴겠다는 데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못 얻고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정치적인 불안 요인이 잠복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 지금 정도의 금리가 이제 고금리다, 뭐 꼭질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기에는 개인들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제가 뭐 조금만 저 질문 조금 더 말씀드리면 드리면 지금 프랑스도 프랑스인데 유럽 전체적으로 장기 금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채 문제가 좀 부각돼 가지고 지금 그런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장기 금리들이 조금씩 뭐 우상향을 하고 있고 일부 단기 금리랑 약간은 좀 괴률이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지금 현재 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프랑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프랑스가 크레딧 금리가 이제 가상 금리라고 그러죠. 위험 금리가 붙어서 지금 30년짜리가 한 4.4% 정도 되고요. 이 금리 수준은 사실상 그 EU가 공고히 되고 이후에는 그 유럽 금리로 프랑스 국채 금리로는 거의 최고치에 이른 수준이에요. 최고치예요? 이전에 이제 프랑이 있었을 때를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지금이 이제 최고점이기 때문에 프랑스라는 나라의 저력을 믿고 들어가 볼 수도 있겠지만 조금 지켜보는 조금 인내심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국채뿐만이 아니라 프랑스의 이제 뭐 국유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들, 초장기물들 말씀하셨지만 유럽은 이제 초장기물 채권 시장이 발달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연기금들이 사회주의 성향의 국가이기 때문에 연기금들이 발달해 있고 연기금들이 100년짜리 50년 이상 만기 채권을 많이 사다 보니까 프랑스 국채나 이런 것들 가운데서는 가격이 20, 30까지 빠져 있는 채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금리 때 뭐 거의 0.5%에 발행됐던 프랑스 국채가 가격이 뭐 30 이 정도에 와 있는 그런 채권들은
말씀하신 대로 듀레이션 효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가격이 낮고 초장기채는 금리가 한 1% 정도만 하락을 해도 가격이 산술적으로 50%까지 채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는 채권들은 지금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서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은 항상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냥 채권에 대해서 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은 프랑스가 지금 저런 상황이라면 야 그래도 프랑스인데. 예, 이렇게 또 다가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과거 뭐 터키와는 또 다른 모습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개인 투자가들 중에서도 금리 1% 정도는 인하 가능성이 있고 뭐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는 금리 인하 1%는 금방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고요. 그랬을 때 나는 충분히 그 금리 그 베타 효과를 충분히 한번 내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프랑스 국채가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할인되어 있는 채권들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리가 1% 하락했을 때 채권 가격이 한 4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채권들이 지금 꽤 넘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정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는 김종구 상무님과 오충구 상무님께서 봐주시는 이 채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요. 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데 한번 시나리오 분석을 오늘 오상무님이 해오셨어요. 한 100년 되는 채권이 있어요. 100년? 만기 100년짜리. 그 말씀 한번 들으시죠. 혹시 배팅 하실 분도 계시니까. 그래픽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유럽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이라는 주는 이제 그 독일은 연방이지 않습니까? 연방에 이제 소속된 가장 큰 주고 그 주민 수가 1,500만 명 정도 되는 가장 큰 주인데 이 채권 보면은 이제 만기가 앞에서 보면은 만기가 2121년. 이제 극단적으로 이렇게 긴 만기의 채권이 존재를 하죠. 이제 이런 채권들은 과거에 금리가 저금리일 때 표면금리가 0.95%에 발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30 정도에서 거래가 돼요. 근데 그만큼 이제 가격이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인데 이제 이런 채권들이 이제 이른바 채권에서 듀레이션이 아주 큰 채권이고 금리가 1% 하락을 했을 때 그 가격이 상승하는 그 상승률이 거의 한 50%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예인데요. 지금 현재 3.41% 정도 되는 수익률인데 이 채권이 만약에 금리가 1% 하락해서 2.41이 된다면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는 지금 현재 30에 있는 시장 가격이 45.8이 되고 그런 매매 차익이 이제 이거는 이제 10만 불 기준으로 액면을 한 30만 불 정도 샀을 때 이 정도 수익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 수익이 한 5만 불 정도 되고 10만 불 투자했을 때 5만 불 수익이 나니까 총 수익률이 51%다. 그러니까 이제 비과세고요. 매매 차익 그렇죠. 비과세. 이제 매매 차익은 이제 비과세니까 거의 비과세죠. 왜냐면은 채권 쿠폰은 0.1%도 1%도 안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채권들이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베스트팔렌 주 채권, 주정부 채권, 프랑스 국채도 그런 채권이 있고요. 국제부흥개발은행에서 발행한 이것도 한 만기가 한 50년 정도 남았는데요. 이런 채권도 금리가 만약에 1% 하락하게 되면 가격이 41%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에 이제 이런 채권들이 조금 더 많아요. 왜냐하면 초장기채 시장이 발전돼 있고 과거에 아주 초저금리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이제 금리 1% 하락에 가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이제 이른바 이제 채권에서 볼록성이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금리가 하락해도 볼록성이 커서 훅 가격이 튀어오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의 채권들이 시장에 이제 보이는 게 저도 처음 있는 현상 같거든요. 처음 있는 현상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가 초저금리에 발행됐던 채권들이 아주 고금리에서 이렇게 이제 외면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이런 게 이제 두 개 동시에 발생하는 거라서 쉽게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기는 쉽지 않는데 이제 이런 채권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회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또 이 채권들은 1%가 빠지면은 50% 정도 수익이 나는데 만약에 금리가 1%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이 금리 상승했을 때 가격 하락률은 2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은 50%인데 다운사이드 포텐셜은 한 3%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쪽으로 갈지 그거를 이제 확률적으로는 사실 50대 50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인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동일하다고 봤을 때 예.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꽤 괜찮은 기대수익이 너무 괜찮은데요? 예. 네, 그런 이제 채권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이 고금리 환경에서 보인다. 목격이 된다. 근데 정말 보기 드문 지금 상황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시간이 좀 허락이 되면은 제가 이것저것 정말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 일단은 여기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김종국 상무님하고 오충구 상무님께서는 매주마다 이렇게 또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채권에 대해서 정말 쉽게 좀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후에 또 저희가 또 모셔서 저희가 이제 채권에 대해서 또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LS증권의 오충구 상무님, 김종국 상무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